안녕하십니까. 이호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농업, 농어촌 분야의 뉴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이제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그림에 나오듯이 지구 온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재앙이 예견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최근 100년간에 지구 온도가 1도씨가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그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한 20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2000km 넘는 속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후 위기 때문에 대재앙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데요. 현 추세가 유지되면 2100년도에는 3도 가까이 지구 온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1m 가까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구 생명체 22%가 멸종을 하게 되고 또 식량이 25%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 문제 때문에 한 18억 명의 인구가 고통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인체에 비교를 한다면 1도가 체온이 그 1도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미열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도가 상승하면 정상 체온보다 3도가 상승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온도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대재앙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5도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에는 기후 위기만이 아니고요. 그 코로나19 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요. 그리고 또 인류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어떤 경제사회 체제 이 자체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의해서 초래된 생태환경 훼손형 산업과 그리고 인간의 활동 방식으로 초래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린 뉴딜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EU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요. EU는 이미 그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과감하게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345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EU 그린들은 그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에 보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해서 뭐 생산뿐만 아니고요. 가공, 유통, 소비, 또 음식물 쓰레기 이런 다양한 6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농약을 50% 감축한다든지 비료를 20% 감축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하고 뭐 유기농을 25%까지 확대하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그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달성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의 1.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2천조 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농업 분야를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 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뭐 직불금을 준다든지, 또 유기농업으로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뭐 직불금을 준다든지, 또 공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계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2050년까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 가까이를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R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협력사에도 그걸 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 한 24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목표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 정부도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디지털 뉴딜이 좀 중심이고요. 그린 뉴딜이 일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적 측면에서 주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린이 빠졌다, 뭐 구린 뉴딜이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농업이나 먹거리, 뭐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빠져 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뉴딜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대전환을 일구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고민 속에서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 일천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이 한국판 뉴딜이 최종본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중순에는요,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뉴딜을 추가하겠다라고 또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늦긴 했습니다만 농업, 농어촌 분야의 뉴딜도 지금부터 시급하게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분야의 뉴딜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둘러싼 위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를 둘러싼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우리 농업, 농어촌 분야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면서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또 해결에 있어서 아주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26% 정도가 이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공이나 운송, 포장,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 공급망 분야에서 한 18%, 그리고 축산수산 분야, 그러니까 반추동물에서 이제 메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선의 연료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한 31%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같은 것을 사용하는 작물 생산에 있어서 한 27%, 그리고 그 농지의 어떤 황폐화 등으로 인한 그 토지 이용 부분에서 한 24% 가까운 온실가스가 지금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농업, 농어촌 분야가 기후위기의 원인인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피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요. 또 재배 적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은 감소하고 가축 질병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까지 산성화되다 보니까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또 수산 자원의 감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스템을 잘 전환해낸다면 기후위기 해결의 어떤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행농업 대비 생태 유기농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최대 90%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가축분 퇴비로 대체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토양 개량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료 곡물을 비롯해서 많은 농산물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이 장거리 수송을 할 때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축산을 경축 순환형 국내 사료작물에 사료작물에 의한 경축 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림 분야의 탄소 흡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나무를 수종 갱신을 통해서 숲 가꾸기를 해서 탄소 흡수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온 오래된 목재 같은 것을 목제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로 만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도 지금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목재 부산물로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자원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이 열대우림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목장이라든지 바다 숲 같은 것을 조성해서 바닷속의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로는 먹거리 위기를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는 기후 위기 때문에 작물 생산량이 10년마다 2%씩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식량 안보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수출에 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쌀 이외의 그 주요 곡물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이 지금 2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뭐 제2의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밀은 지금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입해 오고 있는 농산물의 과반수 이상이 GMO 농산물입니다. 매년 한 1,600만 톤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톤 이상이 지금 GMO 농산물입니다. 또 식생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뭐 지금 11조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취약계층, 영양 섭취 부족자의 비율이 이미 10%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인천의 한 초등학생들이 학교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사건을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먹거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 위기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금 초고령화와 과소화로 소멸 위기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 이내에 89개 시군 지자체들이 소멸될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이에 반면에 도시는 과밀화가 되어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 과밀화에 따라 교통, 환경, 주택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민 안전망도 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매년 폭락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잉 생산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지 폐기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또 투여되는 이런 자원 낭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도농 간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나 임가 소득이 한 절반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농간의 양극화가 도시가구 양극화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또 산불, 산사태,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 때문에 농어가의 안전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라든지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위기를 초래했던 과거 농정, 그러니까 생산성만을 위주로 하는 생산주의 농정, 또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과 같은 과거 농정을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고서 농업 농어촌의 지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농정 틀의 근본을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통령께서 농정 틀을 전환하기 위한 농정 비전을 5가지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특위에서도 지난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개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혁 아젠다, 3대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이런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 플러스해서 올해 닥친 코로나19 위기 또 기후위기에 관련된 대책들을 보완하고 연계함으로써 대전환과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뉴딜 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후, 먹거리 이런 위기 해결을 주도해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실현하는 것을 저는 농업농어촌 대전환과 뉴딜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목표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존 농업을 탈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대전환하고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리고 생태환경의 복원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식량 안보를 구축하고 먹거리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화석에너지를 농어촌 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에너지 자립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 농어가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서 그래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보내드린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문서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탈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한데요. 먼저 화학비료, 또 농약, 항생제 같은 것을 사용량을 2030년까지 대폭 감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논농업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또 화학비료를 가축분 퇴비로 전환을 하고요. 또 수입 GMO 사료 위주의 축산을 국내산 사료 작물에 의한 축산으로 경축 순환형 축산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또 숲의 탄소 흡수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래된 나무를 수종갱신해서 탄소 흡수력을 높여 나가고요. 또 여기서 나온 솎아낸 목재를 활용해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또 이것을 재생에너지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목장, 바다 숲과 같은 바다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서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형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곡물 자급률이 지금 너무 낮습니다. 21%밖에 안 되는데요. 10포인트 가까이 2030년대까지 높여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제2의 식량인 밀이 자급률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밀 자급률을 최소한 일본의 밀 자급 수준, 일본이 지금 12%에서 15%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높여 나가야 되고요.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생산 농지를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농지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2부에서 우리 황영모 박사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표시제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을 보실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서 먹거리 안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책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지인들에 의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는 이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협동조합과 같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를 하고 또 이익도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 사업의 정책에는 지금 그 농업 부산물, 즉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 매우 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어촌 지역의 가축 분뇨랄까요? 또 목재, 또 수산부산물, 또 음식물 쓰레기, 이와 같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이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그런 바이오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고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자립, 지역, 또 마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축사라든지 시설 원예라든지 또 양식장 이런 곳에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재생에너지가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환을 해나가야 되고요.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도 뭐 당연히 뒤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재생특별법, 또 농어촌 공간계획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에서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수가 암에 걸렸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에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공장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입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공간계획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그 농어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생활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의료, 복지, 주택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생활형 SOC를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손쉽게 이런 생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365 생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농어과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한데요. 우선 공공급식과 같은 공적 영역에 국내 농수산물의 공급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재배 이렇게 통해서요. 공공 수매 비축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산 농수산물의 한 25% 정도가 이 공적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수급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지정보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들이 디지털 통합 플랫폼에 구축되어서 이것에 기반해서 수급과 가격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종합체제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어가 수입 소득보장보험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얘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득보장보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농어촌 주민 또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재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전 산업에 걸쳐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농업 분야는 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하는 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이거를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미래 세대가 후계 세대가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후계농을 육성해야 되고요. 또 기농하시는 또 기촌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미래 세대를 확충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 부분이겠죠. 직불제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탈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농민들이 전환하는 데 따른 어떤 실천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현재 한 4% 수준인데 이걸 5%까지 확대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법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국가먹거리 기본법이라든지 농어촌 재생특별법 같은 이런 법 제정과 또 기본법 개정 이런 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그 대전환과 뉴딜은 지방 분권형 농정 그리고 민간 협치형 농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농어민 간의 사회협약, 즉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대전환과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술적 뒷받침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스마트 첨단 기술도 활용해야 되고요.
또 연구개발을 혁신해서 탈탄소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려면 방제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뉴딜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농어민, 농어촌 주민과 국가와 국민 간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탈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대전환하고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약속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고 또 아름다운 농어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은 이 같은 대전환을 제도, 예산, 또 R&D 기술적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야죠. 그리고 농민에게 가격과 소득과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바로 이것이 농업 농어촌 분야의 뉴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